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희성 강사입니다. 서울의 소리 방송이 이제 두 번째 방송입니다. 백은종 기자님하고 같이 했던 것 같이 치면 세 번째인데요. 개인으로 해서는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공주의 우금치 전투하고 광주의 금남로 사태, 광주민주화 항쟁에 있어서의 금남로 사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전국 계엄령 확대와 함께 이뤄가지고 특전사 부대들이 일반 시민들, 아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던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1894년 그 음력 10월에 일어났던 공주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것도 일본군하고 합세해가지고 조선 고종의 그 관군들이 이 해성포, 이른바 이 야포하고 기관총을 그냥 다다다다다 쏘아버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다시는 신분제 사회에 있는 그런 그 사람을 아주 개똥같이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이 민주화를 거부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는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의 어떤 존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화된 세상에서 꼭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백성들이 일으킨 그러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아예 짓밟아버린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역사적으로 딱 평행이론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다시 평행이론 두 번째입니다. 친일 악질경찰 4인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안검사 황교안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공안검사라고 하는 것을 친일 악질경찰하고 맞대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꾸 저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주화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자꾸만 빨갱이다, 좌빨이다, 머리에 빨강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호도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보라고 하는 분들의 사고방식하고 저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분들이 볼 때는 완전한 보수 세력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반대했던, 조선 후기에 노론에 반대했던,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 시대의 독재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좌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넘어가시죠. 오늘 친일 경찰 4인방은요, 고등계 경찰을 얘기합니다. 고등계 경찰. 일제강점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요즘은요, 한글 그 버전 컴퓨터 파일 그 한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제시대 이렇게 치잖아요. 일제식민지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 맞춤법 변환 기능이 글을 바꿔버립니다.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일제강점기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제강점기로 하려고 합니다. 식민지 그러니까 슬픈 느낌이 들고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나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제강점기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1910년부터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다 빼들고, 정확히 말하면 1895년 부터 일 거라고 생각해요. 1894년부터. 여러분 지금 드라마 녹두꽃에 나오는 그 경복궁 범궐 사태 있잖아요. 요즘 그 대유행이잖아. 범궐 사태. 거기에서부터 사실상의 일본의 식민지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았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사실 이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좀 녹두꽃 리뷰를 제 채널에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좀 이렇게 네티즌들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별로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서울의 소리라는 이는 전국 방송을, 전국 방송이라보다 이게 구독자 25만 명쯤 되는 아주 엄청난 인터넷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이 고등계라고 하는 경찰이 어떤 경찰들이냐면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정치적인 것, 사상적인 동향을 뭐라고 하냐면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맡아보던 경찰 부서입니다. 일본은 극우 정권이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 정권이고 당시 일제강점기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뭐 사실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난 시간에서 별로 좋게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은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범의 경우에는 이 일본 체제야말로 정말 뭐라고 할까?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체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일당 독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1868년 1863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냥 뭐 지금 몇 년이에요? 뭐 150년을 그냥 일당이 자민당이 그냥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시하고 탄압은 그 자민당 체제나 천황 체제에 반대하거나 그 천황이 뭔가 불합리한 일을 시키거나 뭔가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일본뿐만 아니라 만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조선 식민지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경찰의 감시 체제에 두어가지고 경찰의 또 검찰에 여러분 지금 이몽이라는 그 드라마 보면 후쿠다라는 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검사의 지휘하에 늘 그냥 잡으러 다니는 거야. 잡으러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블랙리스트라는 게 양산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독재 체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쪽은 블랙리스트. 말을 잘 듣는 쪽은 뭐예요? 화이트리스트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정말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인가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고관대작으로서 누리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블랙리스트의 주동자였고 반대급부로 화이트리스트의 주동자였던 것입니다. 그 수장이었던 김기춘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 공안검사 출신이 재판정에서 뭐라고 했지요?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판사가 추궁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이 꼭 국가에서 도와줘야 일을 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영화자의 작자를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투자금을 이렇게 모으면은 그 투자금을 했을 때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투자금의 70%인가 어떤 경우를 영화 제작비를 이렇게 산정을 해갖고 정산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황금종려상까지 받았던 그 봉준호 감독이 그리고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바로 그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영화배우가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왜 그게 블랙리스트가 되는 사유가 되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뿌리,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의 역사적인 뿌리는 결국 뭐냐면은 조선 식민지 고등계 경찰이라고 하는 처음에 이게 종로경찰서에 생겨가지고요. 그 종로경찰서에 있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전국으로. 이게 북쪽으로 말할 것도 없고 남쪽으로 그렇고 이게 해보니까 장사가 잘 되네? 그래갖고 만주, 중국 할 것 없이 다들 경찰이 일제 식민지면 나중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다 가요. 태국은 식민지가 아니었지만 일본 경찰이 지들이 가가지고 막 있는 거야. 여러분 스지 마사노부 이런 애들 한번 유튜브에 위키피디아에 한번 찾아보세요. 싱가포르에서 화교도 학살하고요. 얘들이 장난 아니에요. 미얀마에 가서도 막 귀족들에게 막 횡포를 부리고 베트남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필리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고등계 경찰, 일제 식민지 정치의 아주 상징이었죠.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최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최연. 일본 경찰 최고 훈장인 경찰 공로기장을 받아가지고 일제와 경기도 경찰부의 형사과장까지 지냈다. 이야, 저도 여러분 경기도 도민입니다.
경기도 도민. 제가 살던 지역이 일제시대 때도 경기도였어요. 나중에 편입된 게 아니고. 경찰 공로 기장까지 받았네? 최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했으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개념 확실하죠? 예. 자, 이제 치안유지법. 경찰과 검찰은 국가기관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가기관이 서기 위해서는 법령 위에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반드시 밑에 깔려야 됩니다.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설립된다. 그리고 예산을 반드시 당시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겠죠. 1925년 4월 22일에 법률 제46호로 제정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1919년에 뭐가 일어났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5.4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그 중간에 4월 달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919년 그 6월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러시아 볼셰비키 레닌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그 국제 고려 공산당 거기에 40만 루블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본 총독부를 아주 그냥 아연실색하게 만들었거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1921년부터 23년 사이에 그러한 이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계급주의 운동, 더 나아가서 무정부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소위 얘기하는 양심적 지식인들이 천황제를 개혁해야 된다, 헌법도 바꿔야 된다, 1889년에 제정됐던 메이지 헌법도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많이 대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가지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회가 온갖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25년도에 아예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정부의 감시를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1925년 4월 22일 법률 제46호로 일본에서 제정을 시킵니다. 형벌은 이렇습니다.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금고의 처벌에 처한다. 1928년에 개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되냐면은 이게 그거죠. 박열 이런 사건하고 이렇게 박열 씨가 했던 자기 부인이 가네코 후미코라고 일본 여자가 있잖아요. 하고 같이 이렇게 조선 이게 인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일본 재판정에서 담배 피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가네코 후미코를 끌어안고 이렇게 이러는 게 아주 생중계가 되면서 이거 도저히 저희 재판정 모독죄가 이거 안 되겠다 이래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928년도에 개정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1941년도에 3월 10일에 7개 조에 불과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처벌 조항이 7개 조항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건 죄가 별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그마치 65개조로 법률 제54호로 공포가 돼가지고 동년 5월 15일부터 1941년 5월 15일부터 65개조로 법률 조항이 늘어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8년보다는 이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자본주의화됐고 28년도에 없었던 29년도부터 35년도까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Great Depression, 즉 경제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갖고 중국과 만주와 동남아시아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이 너무나 정교해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65개조로 피할 수 없게끔 방어막을 촘촘하게 세워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1925년도에 이게 왜 생겼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의열단 때문입니다. 의열단. 약산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의열단의 테러가 있었던 1923년도 조선 총독부의 폭파 사건.
이게 엄청나게 크죠. 식산은행의 폭파 사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파 사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더군다나 1923년도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정인복 의사에 의해 가지고 어디 폭탄이 저 평안남도 송림시에 있는 미쓰비시의 제철소, 이 일본의 야하타 제철소를 본땄던 겸이포 제철소에 던져지거든요. 이런 조선 광복군 총령이라고 하는 단체까지 생겨나고 그 광복군 총령의 대장이 알고 봤더니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을 도와가지고 큰 공을 세웠던 오동진이라는 사람의 소행이더라.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됩니다. 이 유지법에 즉 말 그대로 치안을 유지하는 일제의 그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와 천황체제와 탐욕스러운 군국 전쟁 제일주의를 그 유지하도록 만드는 천병부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친일 경찰, 그 중에서도 4인방을 꼽습니다. 김덕기. 참. 여러분 지금 이 들으시는 분 중에도 성함이 김덕기이신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참 제가 이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김덕기라는 이름. 1890년에 저기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제가 군복무를 강원도 양양군에서 했거든요. 군복무를. 예. 들으시는 분 중에 양양군에서 군복무 하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잠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강원도 양양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이분이 양양군 출생이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1923년 의열단이 현직 경찰인 황옥이라는 사람과 함께 계획한 대형 의혹 계획을 탐지하여 이를 저지함으로써 경찰 최고의 훈장인 경찰 공로 기장을 받았다. 자, 우리 앞에 잠깐 가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최연 사진에 보세요. 경찰 공로 기장 받아 돼 있죠? 맞죠? 여기 돼 있잖아요. 경찰 공로 기장 받아. 이렇게 한번 더 표시해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찰 공로 기장 받아. 뭐 때문에? 식민지 독립운동을 사전에 발각해서, 그러니까 벌어지기 사전에 발각해서 잡아들여도 이게 최고죠.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사전에 발각돼서 딱 잡았다 이거. 최고야 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를 저지함으로써 공로 기장을 받았다. 1929년 평안북도, 양양군인데 평안북도에 가서 이제 시작했네. 자기 나이, 아이고야, 39살 때 했구만. 고등계 경찰로 시작했다. 특히 만주 지역에, 이 평안북도가 여러분 압록강만 지나면 바로 만주 아닙니까? 만주 지역으로, 이거 왜 가느냐 하면은 경성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해서 평안북도를 통과해서 만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광복군 총령의 오동진이라는 사람 잡아갖고 세상에 22년간 옥살이를 시키다가 1922년도에 잡아가지고 22년간 옥살이를 시키다가 여러분 43년도에 이분이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감옥에서 옥사하십니다. 참 이분의 행동대장이 또 정인복이거든요. 제가 7월 17일 날, 제헌절 날, 오동진, 정인복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역사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합니다. 제 채널에 올라올 겁니다. 옥사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정말. 사상범을 다그마치 사상범에 조선 독립운동 하는 사신 분들을 1000명을 투옥시킨 거를 자랑으로 여겨요. 이 사람은 고문의 1인자예요. 고문의 1인자. 여러분 평강열 씨가 어떻게 고문당했느냐. 평강열 열사께서. 여러분 왜 그거 있잖아. 여기 천장에다가 여러분 내가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천장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후루 패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물구나무 서기를 안 해본 사람들은요, 물구나무 섰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래고 뭐 옷이나 제대로 입히나 거의 빨가벗긴 상태로 막 이래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무슨, 야, 정말 이런, 그래서 해방 이후에,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제 머리 때문에 잠깐 글자가 안 나오는데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잡혀갔고요. 최초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풀려나요.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 그거에 대한 반민특위,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이승만 행정부가 이거를 특무대장 김창룡이를 시켜가지고, 그죠? 그 친일 경찰이자, 예. 그 김창룡이를 시켜가지고 강제 해산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더 놀라운 음모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여기에 1950년 이렇게 하고 뒤에 물음표 적혀 있죠. 이 오타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물음표는 1950년에 죽기는 죽었는데, 이분? 아유, 내가 방송이라서 진짜, 이 자식이, 예. 1950년에 이 자식이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인민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사형당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김일성이한테 잡혀가지고 총살당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지 혼자 도망가다가 어느 집에 숨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벙 터져서 폭사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세 번째 폭탄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그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소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김덕기가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 그랬어요.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하늘에 매달아가지고 고문하는 걸 좋아하더니 결국에는 하늘에서 폭탄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벌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 자식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겠죠. 덕수리 아저씨. 아저씨 좋아하고 있네. 덕수리. 아시겠습니까? 덕수리. 여기 제일 마지막 여기 보세요. 1949년 당시에 노덕수리의 재산이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한 65만 원 정도 됐다 그래. 이게 나무위키나 이런 데 보시면 60만 원이라고도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5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일부의 블로그에 보면 한 70만 원 정도 돼 있다는데 아닙니다. 65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로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뭐냐면요.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지금으로 치면. 아니 경찰 공무원인데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경찰 공무원들이 뭔 놈의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 먹었대. 여러분 이게 친일파의 정체예요. 친일파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래요.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남았고 목숨을 양심과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전부 다 잡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 잡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명은 잡아들이지만 수천 명을 공안정국을 조성해갖고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걸로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예쁘면 아내가 예쁘거나 며느리가 예쁘거나 딸이 예쁘면 어떻게 돼? 겁탈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 조정래의 뭐 한강이나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런 데 보시면 여자 주인공들이 일본 헌병 경찰에게 그 겁탈당하는 이런 장면 되게 많아요. 성고문 당하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거 보시면 압니다. 그 태백산맥에 그 말고 그 뭐야 그 아리랑 예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수국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진실을 다 밝힌다고 하는데도 수국이가 예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친일 경찰들이 가가지고 막 성폭행을 해요. 예,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는 소설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소설이라는 게 전부 다 그 대하 소설이나 명작 소설들은 다 조정래 작가가 그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취재를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취재를 해가지고. 더 신경질 나는 거. 자, 거꾸로 볼까요? 1960년 경남 울주군에 국회의원에도 출마했었어요. 이 사람. 이야, 정말 우리 참, 낙선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됐으면
우리 세금으로 연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제일 신경질 나는 거 지금부터 보시면. 그림. 1950년 화랑무공훈장. 1951년 화랑무공훈장. 1953년 충무무공훈장. 누가 줬다고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노덕수리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49년도에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경찰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자에 불과하다. 제가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고 하는 강의에서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 강의에서 이 노덕수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짬밥도 안 되는 애한테 왜 그래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노덕술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짬밥이 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1930년하고 1960년 그때에 짬밥이 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진짜 나쁜 놈이 있었다고. 이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진짜 나쁜 놈. 그 진짜 나쁜 놈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조금 잘못이 좀 적은 것처럼 얘기했으나 그게 5명을 고문한 거하고 3명을 고문한 거하고 죗값의 차이가 뭡니까? 1명이라도 고문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유명한 친일 고등계 경찰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2탄으로 넘어가네. 노덕수는 한편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을 정한 거예요. 노덕수리가 처음에 경찰 임관했을 때의 사진. 노덕수리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찍은 사진. 노덕수리 1949년도에 반민특위에 체포됐을 때 사진. 자, 이제 보시죠. 1946년도 송진우, 동아일보사 사장 고하 송진우 선생을 암살했던 이 사람이 신탁통치에 대해서 다수의 뜻과 맞지 않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한현우라는 사람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염동진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좀 뒤에 있었지 싶은데 조선 뭐라 그러나 이거를 백이사라 그러나 예 그런 극우 단체가 좀 있었지 싶은데 이 암살범 한현우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좋아합니다. 한현우를 체포했다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부터 노덕수라고요. 이 친일 경찰인 김창룡이를 엄청나게 김창룡이 그래서 국군 기무사를 맡기고 경찰의 특무대를 노덕수한테 맡깁니다. 경찰과 군대를 친일 경찰 출신으로 다 맡긴 거죠. 여러분 김창룡이라는 사람은요. 군인 출신이야. 경찰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 군인 출신이었던 이 김창룡이는 만주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중국의 공산당 당원이었던 사람 하나를 속이기 위해서 밀정으로 잠입해갖고 7번이나 지가 경찰서에 체포가 돼.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체포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 공산당원이 믿을 수밖에 없죠. 야, 니 정말 대단하다. 야, 니 정말 진짜 진정한 공산당 당원이구나. 이래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되면 관동군 정보부에다가 딱 해갖고 이시아라 간지 부대로 해가지고 싹 체포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이 김창룡이가. 그 밑에 1947년에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 약산 김원봉 체포. 그래서 이 물을 던지고요. 뺨을 때리고요. 예,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했죠. 약산 김원봉 선생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1919년부터 자기 나이 21살 때부터 약 25년에 걸쳐가지고, 아니에요. 27년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수천 번 넘겨가며 의열단을 조직하고 테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열투쟁을 하고 온 동지들 다 잃고 자기 부인도 결국 44년에 죽고 결국 장개석에게도 참 어떻게 보면은 장개석이가 과연 국공내전에서 이길 것인가를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 찰나, 불안해하던 찰나, 조국에서까지 자기의 그 의열단을 그렇게 체포하고 조국의 어떤 반독립, 정말 독립투세들을 전부 다 그 악랄하게 고문하고 했던 이 친일 경찰들에게 체포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돼? 그 체포된 두목인 노덕수리에게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으니 이몽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노정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노덕수를 지칭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고문당하는 것이 과연 정말 참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마는 저는 약산 김원봉 선생이 그 노덕술에게 고문당하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 서럽고 정말 그 만주에서 자기와 함께 투쟁했던 26년간의 그 동지들이 그래서 희생되었던 자기 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에 맺히게 살아났을까요? 되살아났을까요? 큰 대접을 바라고 온 것도 아니었지만 이 조국에서 친일 경찰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네가 빨갱이지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할 정도의 왜 자기가 1938년도부터 국공합작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국공합작 일본에 저항하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 노선을 자기가 따라갔다라고 해서 네가 공산당이지 네가 뭔가 그런 남한에 들어온 이유가 공산혁명을 하려고 들어왔지 이런 식으로 당했던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얼마나 웃겼을까.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 1월 24일 노덕술이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에 의거해서 반민특위에 체포가 됩니다. 그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는데 1월 24일 날 1월 26일 날 그게 어떤 부하가 잡혀가지고 고문 끝에 실토를 합니다. 나를 체포해?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집에 가가지고 이 노덕수리가 그랬거든. 내 혼자 안 죽는다. 내만 체포될 줄 아냐? 뭐 이랬단 말이에요. 반민특위를 학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한 것을 반드시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입니다. 하판락. 경남 진주 출생입니다. 밑에부터 보시죠. 해방 이후에 경남도의원, 부산시의원에 연속 출마했어요. 56년도에. 60년도 이럴 때. 낙선합니다. 천만다행이지. 아까 노덕수는 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이 하판락 씨는요. 도의원, 시의원 이런 지방자치에 이제 출마를 한 거예요. 낙선했어요. 연속으로. 그 뒤로 신용금고 사업, 이게 대출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둬갖고 2003년도에 천수를 누리고 죽었대요. 1938년도에서 41년까지 신사참배 거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 하판락 씨의 그때 굉장히 고문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신사참배 못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성경의 10계명 중에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가 있단 말이야. 나 이외에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 귀신들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귀신들한테 절 못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이 하판락 씨가 전국의 고등계 경찰하고 같이 기독교 신사들을 막 잡아가지고 족쳐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 신사참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거였냐면, 원래는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고등계 경찰, 이 하판락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계 경찰들의 악랄한 고문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여기 민자를 붙여야죠.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1943년도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제가 쓴 책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에도 이 부분이 주기철 목사의 그 투쟁과 순교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그 찬송가 있죠. 그거를 주기철 목사가 부르면서 투쟁하고 죽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엄청나게 이 찬송가가 히트를 쳐요. 일본군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독이든 주사를 놔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순교하시는 게 되죠. 또 한 분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순천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분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다 순교하시지는 않으셨고,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순간적인 무슨 정신 착란이 올 정도로까지 많이 맞으셨어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난 뒤에 8월 17일 날 겨우 이제 걸어서 석방이 되십니다. 이분은 6.25 때 아주 대단한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도 얻으시고, 그래서 결국엔 그때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오늘 조금 슬프고도 비참하고도 아주 잔인한 이야기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고등계 경찰의 이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착혈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착혈고문. 제가 백은종 기자님 하고 같이 약상 김원봉 320억의 행방을 찾아라 했을 때 한번 여기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신 이광우 선생님의 의견에 의하면 이광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판락 그 사람한테 고문을 당할 때 제일 못 견딘 게 뭐였냐면, 하판락이 가운데 이래 앉아 있어. 야, 너 신사참배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가 독립운동 했지? 네가 빨갱이지? 이런 거. 네가 천황폐하를 거부했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일렬로 줄을 세운대요. 줄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있잖아요. 주사기로요. 여러분 뾰족한 주사기 있죠. 주사기 가지고 이렇게 피를 쭉 짜내. 이렇게. 그럼 피가 꽉 짤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피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뽑아. 주사기를 다시. 뽑아가지고 그 주사기를요. 얼굴에 이렇게 딱 대고요. 여러분 무슨 미스트 뿌리도 여러분이 보세요. 미스트. 이거 미스트 있잖아. 여러분 미스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건 미스트는 기분이나 좋죠. 주사기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사기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야, 너 빨리 그거 하면 또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피 하나 다 뽑을 때까지 이 사람이 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또 뽑아. 피를 또 뽑아. 반대쪽 팔에다가. 또 뽑아가지고 또 뿌려요. 이렇게. 아까 김덕기는 이거 이렇게 매달아 놓고, 빨가벗겨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좁혔다 그랬죠. 이 사람은요,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광우 독립운동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걸 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끔찍한 고통이죠, 그건. 앞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랫집 개를 좁혀면요. 개는 좁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알았죠? 동물 제가 학대자가 아니에요. 아랫집 개를 좁히면 어떻게 윗집 개가 갑자기 조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안 짖어요, 윗집 개가. 무섭거든요. 바로 그 뒤에 일렬로 왜 세우겠어요? 그리고 앞에 사람 보고 니 나가라도 아니야. 앞에 사람 그대로 앉아 있어. 그리고 다시 뒤에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으아 하는 거하고 그 비명 소리 듣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 고문 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그 눈 감으면 막 두드려 맞아요. 쳐다보라 그러거든. 쳐다보는 거. 고개 돌리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고문하고 킬킬거리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김근태 씨가 고 김근태 전 의원께서 고 김근태 의장님께서 하셨던 말 있죠. 한창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얘기하더라며. 우리 애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면서요. 그죠? 유시민 지금 알릴레오 그 진행자 작가께서도 옛날에 막 이렇게 고문을 막 당하고 이렇게 경찰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저기서 직원 하나가 그 요새 히트 치는 음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자기는 지금 경찰 5명한테 짓밟히고 쳐맞고 있는데 그런 뭐 이선희의 옛날이요 뭐 이런 거 틀었다면서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일제시대 때 고문 경찰, 친일 경찰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공적을 세워서 재산도 탈취하고 여성을 겁탈하고 막 했던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재산을 착복해가지고 세상에 온갖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걸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한 공포심을 심어야죠. 자기 눈도 쳐다보지 못하게끔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에 덜덜 떨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그 친일파 경찰들의 모습입니다. 착혈고문. 여러분 이 착혈고문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현실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스트까지 들고 왔겠어요. 여러분 미스트 뿌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안개 분사식이니까 그렇지 주사기로 이렇게 찍찍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방주사나 뭐 이렇게 독극물 주사 같은 거 나올 때 이렇게 처음에 주사기에 물 이렇게 찍 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를 갖다가 얼굴에다 뿌렸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뱀파이어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공포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 하판락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계에 있었다 그러면 그거야 뭐 다소 그냥 고문도 좀 있었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사과는 합니다. 사과해요. 저로 인해서 피해보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했어요. 그 사과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나요? 이 모든 죄가 없어져요? 끝까지 착혈 고문은 당했다는 사람은 다 증언하고 있는데 자기는 끝까지 거부했어. 안 했대 자기는.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래. 자기가 공무원이어서 그랬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공무원이 있으시면요.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장 나쁜 사람은 제일 뒤에 나옵니다. 1900년에 태어나서 아이고 참 나이 계산하기 좋게 태어났네. 1900년에 태어나서 이래 되니까 어쩜 이렇게 시간도 이제 딱 50분 정도 남았네. 50분 딱 지났네. 이제 한 11분 정도 더 하고 마치면 딱이네.
예, 정말 딱입니다, 딱. 유승운. 1900년에 태어났다. 그런데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 1945년도에 죽은 건 제가 볼 때 확실해요. 제가 백은종 기자님하고 했을 때 얘기했는데 김두한에 의해서 처형됐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남산으로 끌고 가서 노변야화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자기. 근데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평안남도 출생입니다. 21살 때 경찰로 들어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사람 21살 때가 언제예요? 1921년이죠. 1921년에 경찰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이 딱 치안유지법이 되기 직전에 신고합니다. 이러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21살이니까 나이도 젊어. 종로경찰서, 식민지 조선의 중심, 정치 1번지, 지금도 종로경찰서 고등계의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 의열단 수사로 악명을 날립니다. 악명, 의열단에 대한 수사. 김상옥, 나석주, 정인복, 누구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의열단 테러 잡는 이 전문이야, 전문. 얼마나 악질적으로. 야, 치안유지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김덕기, 그 다음에 하판락, 노덕수를 능가하는 일제강점기 최악의 악질 친일파. 그것이 바로 유승운입니다. 조선 전체에 이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대단했습니다. 고등계 경찰로 잘 나가고 싶었던 변절자들은 전부 다 유승운이가 우상이야, 우상. 와, 나도 이 사람처럼 하면 잘 묵고 잘 살 수 있나 보지. 그 다음에 일본 경찰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일본 놈들 있잖아. 일본 놈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이 유승운이라는 이름 석자는 거의 신화예요, 신화. 이야, 조선 사람도 저렇게 한다. 진짜, 완전, 나도 저렇게 돼봐야겠다. 참으로 웃기는 인생 목표입니다, 그죠? 최악질, 민족의 배반자,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여러분, 장군의 아들 1탄, 잘 기억해 보세요. 장군의 아들 1탄. 마지막에 박상민하고 종로가 이쪽 패거리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막 걸어갈 때에, 감옥을 나와서 이렇게 걸어갈 때 뒤에서 아주 못생긴 그 조선 이 종로경찰서에 고등계 경찰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뒤에서 가죽 잠바 딱 입고 이렇게 긴 떡강 이렇게 얘기하죠. 긴 떡강. 그죠? 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를 모델로 하느냐? 유승운이를 모델로 한 거예요. 유승운이를. 긴 떡강이니까 다 기억나시죠? 막 이름만 들어도 막 어떻게 돼요? 어우씨, 막. 나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를 전공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이 사람 이름만 들으면 무서워서도 그렇지만 분노 때문에. 1934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만주사변 공로 기장을 받습니다. 일제로부터 이래 받으니까 되게 영광스러운 모양이지. 1931년, 1929년부터 3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본의 만주 침략. 예, 만주 침략. 거기 만주 사변에 반하는 자는 전부 색출해라. 만주 사변이라는 그 큰 걸 하나 일으켜 놓으니까 어떻게 돼? 그 뒤에 배후에 반역자가 나오는 건 고등계에게 전부 다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해갖고 전부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처단하는 방식이 뭐예요? 애 납치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있으면 마누라 협박하고 애를 납치하고 린치하고, 린치라는 게 납치해가지고 폭행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겁을 주는 거죠. 너가 아버지 자꾸 까불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그 겁을 주고 가버리는 행동이죠. 손기정옹 1936년도 맞죠? 1935년도에 용산 마라톤에서 손기정옹이 이미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압록강 수풍댐을 건설하실 때
여러분 수풍댐이라는 게 압록강의 그 수풍리, 압록강 중류의 세계 최대의 그 댐을 러시아와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설한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이게 건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노, 일본의 그 무슨 재벌이죠? 도요다. 이게 도요다가 그 수풍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미쓰비시 당연히 자본 들어갔고, 또 뭐더라?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게 니폰 전기인가요? 예, 그 다음에 그 수풍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만주의 철도망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유명한 옛날에 그 일본 그 프로야구단 중에 긴테스 버팔로스라고 있었어요. 그 긴테스 버팔로스의 긴테스가 뭐냐면 긴키 대츠도라는 뜻입니다. 경기 철도 이 말이거든. 긴키 철도. 그래서 뭐냐면 일본의 긴키 지방에 있는 그 철도 회사들이 와가지고 거기 자본을 투자했다고. 그 수풍 발전소를 건설할 때에 이 자갈을 지고 이렇게 뛰어다녔던 소년이에요. 송기정홍이. 그러니까 이 고지대를 뛰어다니고 자갈밭을 뛰고 있기 때문에 하반신이 누구보다도 튼튼하고 잘 넘어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마라톤의 세계 제일인자가 이미 35년도에 돼 있었습니다. 36년도에 손기정홍과 남승용홍이 그거를 하자. 금메달을 따자. 동아일보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돼? 일장기를 원래는 이제 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송기정홍이 이렇게 하고 찍잖아요. 이렇게. 월계관을 찍고. 금메달 딴 사람은 당연히 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찍죠. 내 조국이 아니다. 슬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승훈이가 일장기 말소 사건까지 일어나자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체육계 인사들까지, 문화계 인사들까지, 언론계 인사들까지 친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장군의 아들 1, 2, 3의 명동파 하야시, 이 하야시라고 하는 일본 깡패가 바로 일본 깡패가 이게 조선 사람입니다. 그 선우영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선우자 쓰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선우영빈이가 바로 하야시가 돼가지고 명동에 오지요. 참 사실 오늘 이 얘기하면 이 경성 느와르가 정말 참 오늘 재밌을 텐데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여러분 그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는 거 찾아보시면 장군의 아들 1, 2, 3에 이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명동의 하야시파하고 그러니까 김두한이 붙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충돌의 배경에 하야시파는 유승훈이에게 신분을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유승훈이의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 드러난 사건입니다. 일본의 미와라는 사람은 유승훈의 부하 직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인시대에서는 유승훈을 제끼고 미와라는 사람을 부각시킴으로써 한일 대결로 몰아갔던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공안검사라는 개념은 친일 경찰이라는 뜻입니다. 공안검사라는 개념은 친일 경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라는 게 원래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검사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귀족에 맞서서 평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 독점시켰던 거예요. 귀족들이 마음대로 평민을 탄압하고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안 그렇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지휘를 받는 게 경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이몽이라는 드라마에도 후쿠다의 지휘를 받아서 노덕수리가 움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에 충실하다고 한다면은 정치인들이 법을 치안유지법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평민들을 마구 탄압할 때 어떻게 돼? 그러기에 안 따라오고 오히려 평민 편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이 공안검사들 뭐야? 권력자의 편에서 평민을 탄압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제강점기 친일경찰하고 어쩜 그렇게 일치하는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빨갱이라고 했던,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그것도 국회의 청문회에서 그렇게, 국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고영주. 당시 KBS 사장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게 빨갱이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랬잖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다고. 공안검사의 무기가 뭐야? 국가보안법이죠. 친일경찰의 무기가 뭐예요? 치안유지법 아니에요. 이종걸이라고 하는 그 우당 이회영, 이시영 그쪽 집안의 손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경기고등학교 동문이에요. 황교안하고. 근데 뭐야?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알릴레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안검사라고 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 충실한 하수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한국 현대사의 정확한 연구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2019년이기 때문에 30년 전까지가 역사 연구의 범위입니다. 1989년까지 범위잖아요. 맞죠? 공안검사였죠. 공안검사와 국군 기무사와 경찰정보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멀쩡한 대학생들, 멀쩡한 그 시민들, 그런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얼마나 많이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 인권 탄압의 역사가 바로 80년대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에서 80년대 역사를 얘기했더니 저한테 다 좋은데 제5공화국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제 유튜브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그럼 남의 얘기를 뭐하라고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아까 보실까요? 이게 나오잖아요. 한국인의 일본 치안유지법 위반 추이. 어떻게 돼? 1941년도에 자그마치 293명 검거. 맞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 엄청난 자료.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1939년부터 1943년까지 세상에나 이렇게 많이 검거됐어. 293명이 검거됐다라고 하는 것은 블랙리스트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한 2, 3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000명을 검거했다고 자랑할 뿐 아니라 293명을 검거한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야? 그 친일 경찰이라는 얘기야. 그 4명 오늘 든 사람이 있잖아요. 친일로서 죄를 저지르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또 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알고 있고 반공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또 죄를 저지르고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말하는 건 명예훼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고 찾아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황교안. 노골적인 노덕술 김창룡 감싸기. 그래서 노덕술과 김창룡이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김창룡 같은 경우에 특히나 6.25 때 저질렀던 그 보도연맹 사건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면서 이은주 씨가 왜 죽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죽잖아요. 그죠? 김창룡이 1951년도인가 그때 이승만 행정부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장면으로 대통령을 교체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렇게 얘기한 그 금정산 이런 데서 무장공비 조작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승만 행정부로 하여금 그거를 대통령 직선제를 원래 국회 간선제로 하면 대통령이 안 될 텐데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게 그게 발췌 개헌안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건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두 번째 역사 근현대사 강의 시간
일제시대의 친일 경찰과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두 번째 시간이라서 조금 더 제가 첫 번째보다는 좀 그게 됩니다.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되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훨씬 마음이 좀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기에 친일 경찰을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북한과 미국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대한민국과 북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 3명이 만나서 진짜 판문점 번개를 가지는 이 역사적인 마당에 참으로 이제 진정한 통일, 이제 진정한 개헌, 진정한 70년 적폐청산을 가져옵니다. 오는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야말로 검사총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야말로 아마 정말 지난 약 한 7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이 핵심 적폐 조정 사안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진실 팩트 체크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현대사 전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역사 강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리더십 강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정정한 리더십은 신뢰 회복에 있다. 그 신뢰 회복은 적폐 청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공직자 청렴 교육 강사로서 제가 정말 7월 8일 날 두 눈 부릅뜨고 그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맞서는 저쪽의 자유한국당 쪽 법사위 간사 역시 김도읍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걸 진두지휘해야 하는 황교안 대표 역시 공안검사 출신의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판문점만 역사의 현장이 아니고 7월 8일 날 국회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회의장도 역시 역사의 현장이라 생각하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여러분께 다음 방송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이성 강사의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1590 1877-1590 감사합니다.